Saturday on the underground. The train was full when you turned around. From the first sight, well, I just knew that I belong to you. Whoa, I'm too nervous to send a sign. I never know how to find the lines. I even got out. 자, 두 번째 세션에서 이 단백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단백질 역시 고분자 물질이고 폴리머이기 때문에 일단 단위체 모노머로부터 합성이 시작되는데, 그 모노머는 무엇이며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는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고 기능은 무엇인가 단백질로서. 그래서 단백질은 무엇이냐? 아미노산들의 중합체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이 사람 인슐린 단백질의 호르몬으로서의 인슐린 단백질의 아미노산들이 지금 이렇게 줄줄이 여러 가지 다른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마치 굿을 깨서 목걸이 만들듯이 이렇게 이어서 단백질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이란 무엇인가? 일단 이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아미노산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하나의 공통된 골격이 있으면서, 이제 백번이 있으면서 고유한 곁사슬. 이게 무슨 소리냐? 모든 아미노산들은, 서로 다른 아미노산들은 하나의 공통적인 화학적인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common backb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 골격. 거기다가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자기들이 고유한 아미노산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위, 그것을 그 아미노산의 고유한 곁사슬, 사이드 체인이라고, 곁사슬, 또는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R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중앙에 언제나 하나의 탄소가, 아미노산은 있습니다. 요 중앙에 있는 이 탄소를 우리는 알파 카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알파 카본을 주위에 두고 좌청룡 우백호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한쪽에는 요것을 아미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쪽을 카복시 그룹이라고. 그래서 항상 아미노산은 요 중간에 있는 알파 카본을 사이에 두고 양 옆에 하나는 아미노 기가, 또 한쪽은 카르복실 기가 있게 되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탄소가 네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네 방향으로 공유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상기를 하면, 이제 두 방향은 이제 소진을 했어요. 한 가지 소원, 두 가지 소원, 세 가지. 그래서 요 두 가지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한 부분은 수소가 옵니다. 거기에 약 예외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딱 하나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한 부분에 이것이 수소가 딱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이쪽 부분을 모든 아미노산들이 공통적으로 이쪽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단백질 합성에 참여하는 20가지 종류의 다른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그럼 20가지 뿐이냐? 그건 아니고 훨씬 더 한 수백 가지 될걸? 수천 가지도 되나?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떤 화학물질이든지 이 조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한쪽에 아미노기, 한쪽에 카르복실기, 그 다음에 위쪽에 수소. 그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한쪽은 네 마음대로 알아서 자유방임, 이쪽을 이러한 마음대로 고유의 어떤 무엇이든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이쪽, 이 마지막 이 탄소와 결합, 공유결합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사이드 체인, 곁사슬 또는 R 그룹이라고, 이쪽을 그냥 R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실 화학물질은 세거든요. 여기에 이 R이라고 한 곳은 심지어 여기에 R 대신에 수소가 와도 그건 가능하고, 그 수소가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것이 아미노산의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여기에
줄줄이 사탕으로 여기 엄청나게 긴 무슨 체인이 와도 아미노산이 저거 이오 조건만 이렇게 충족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생체 안에서는 세포 안에서는 생리적인 환경 조건 안에서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는 이렇게 각각 이온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노기는 일종의 염기 역할을 약한 염기거든요. 그래서 중성 pH 안에서 자기가 웬만하면 뭐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는 성향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수소 이온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서 이쪽을 차지가 포지티브 차지가 되어 있고, 반면에 이쪽을 카르복실기는 이게 카르복실릭 애시드라고 이제 다른 이름이 한 것처럼 이 식초 있잖아요. 식초. 초산 같은 것들이 사실 요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가지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산으로 이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체 안에 있는 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생체 환경, 생리적인 환경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이들은 수소를 그냥 버려버리고 수소 이온을 이렇게 음이온을 띤. 하지만 이것이 서로 이쪽에 있는 양이온 차지와 이쪽에 있는 이 음전하가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똔똔 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요 자체는 그냥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사실 띠게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아미노, 카르복실릭이 각각을 세분해서 보게 되면 각각은 서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각각의 이제 그다지 강력한 이제 전하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온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사이드 체인에 사실은 이온화를 시킬 수 있는 이온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이 기가 들어올 수도 있는 이로 해서 여기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이적인 아미노산이 그 화학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개의 아미노산들이 그러한 20개의 아미노산들이 축합 반응입니다. 그렇죠?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미노산들을 연결시켜서 축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서 연결시켜서 단백질로 가는 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양한 단백질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100개를 연결시킨다고 합시다. 아미노산 100개를 연결시켜서 몇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경우가 수가 나오잖아요. 좀. 그래서 이 아미노산 20개만 가지고도 20개 중에 하나씩 뽑아가지고서 1번, 2번, 3번 채워나가는 거니까 20가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수의 경우의 수가 나와서 그렇게 고유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단백질의 여러 가지 일종의 이런 글라이신을 위시를 해서 알라닌, 밸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 곁사슬로 오는 사이드 체인 R 그룹에 있는 이 친구들의 화학적 성질이 그다지 전혀 극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미노산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아미노산 자체가 고유하게 별로 극성을 띠지 않게 되는 그런 아미노산들입니다. 여기까지도 마찬가지고 루신, 아이솔루신 뭐. 자, 여기는 이제 메사이오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중간에 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메사이오닌의 특징은 모든 단백질들이 사실은 이 유전자에 의해서 이제 암호화가 되는 거니까 모든 단백질들이 첫 번째 아미노산은 항상 이 메사이온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단백질은. 그다음에 이 페닐알라닌이라고 이제 F로 아미노산을 표기할 때는 보통 이제 세 글자로 아미노산의 첫 글자 세 개를 따서 메타이오닌 하면 이렇게 MET, 페닐알라닌 하면은 PHE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바빠 죽겠는데 누가 그렇게 세 글자씩 쓰고 앉아 있어 하면서 한 글자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메사이온 같은 경우는 한 글자가 첫 글자 이 M을 따서 쉽게 이해하기 쉬우나,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는 P 쓰지 않고, 왜냐하면 프롤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둘 다 P를 썼다가는 혼동이 되니까 안 되니까 페닐알라닌 경우는 F로 쓰고,
트립토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T가 또 따로 또 타이로신도 있고 그다음에 트리오닌도 있고 하니까 이 트립토팬 같은 경우는 W로 이렇게 그래서 한 글자 표기 방식도 여러 개는 조금씩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한 글자를 사용해서 아미노산을 표기하는 그런 환경도 많이 접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지만 외울 필요는 그 어느 것도 외울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알아두면 편리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린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이들은 뭐 어떤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들은 전부 소수성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극성을 띠고 있을 만한 요소들이 좀 없고 특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약간 일련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소수성이면서 벌키하다고 하나? 이쪽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부피가. 등치가 좀 큰, 그런 이쪽에 부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또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특이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단백질이.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 특유의 성질이 여기서부터 이제 부여받기도 하고, 여기에 모여있는 세 가지 이 아미노산들의 또 특징은 시린, 트리오닌,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인데 타이로신은 이제 Y로 표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만이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단백질의 인산기를 붙이는 이 작용은 이 생물학적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화학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인산기를 붙임으로 해서 단백질이 여기 있을 때 단백질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인산기를 보통 P로 표시하는데 붙였다 띄었다 함으로써 이 단백질 자체의 활성을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안에는 인산화 효소가 어떤 특이적인 기질 단백질을 잡아가지고서 거기서 특이적으로 어떤 부위에다가 인산기를 이렇게 붙여버리게 되는 인산화 효소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수천 개는 아마 될걸요. 그래서 그런 인산화 효소들이 각각의 단백질 어느 부위에다 인산기를 붙이는데 아무데나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백질에 인산기를 붙일 수 있는 요소는 요 세 가지 경우에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시린에다가 요 OH 요 부위에다가 마치 우리가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을 붙일 때 붙이는 것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인산기를 가져가 여기 OH에다가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공유 결합을 하면서 여기도 시리온인도 여기 요 OH기에다가 그다음에 타이로신도 요 끝에 OH기에다. 다시 말하면 아미노산의 곁사슬의 끝에가 OH기로 딸랑딸랑하고 OH기를 노출시키고 있는 부위만이 요 단백질에다 인산화 효소를 붙일 수 있는 그 수효소들이 거기다 갖다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백질에다 붙이는 인산기를 붙이는 인산화 효소들은 시린, 트리오닌 또는 타이로신에다가 각자 특이적으로 인산기를 붙이는 그런 효소들입니다. 여기에는 아스파라진과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효소는 여기 곁사슬을 전부 공통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아마이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소가 지금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탄소 공유결합, 산소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 옆에다가 아미노 그룹, 요 NH2는 아미노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합되는 이러한 방식의 화학적 작용기를 우리는 아마이드, 영어로는 에마이드, 한국말로는 아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에마이드 그룹을 가지고 있는 곁사슬에서 이 두 가지 아미노산이고 요것은 또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은 알지닌 보통 R로 표시하고 라이신 K로 표시하는데 히스티드는 뭐 그다지 세계적으로 이들은 여기에 질소가 플러스 이온화가 되어 있는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곁사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지닌이나 라이신이 풍부하게 있는 그런 단백질이라면 이들은 전체적으로 매우 양이온을 띠게 양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르지닌과 라이신을 많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누구냐 하면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핵 구조를 이제 보면서 DNA의 이제 응축된 구조를 볼 때, 염색체 구조를 볼 때, 요 히스톤 단백질 이름이 나올 테지만, 요 히스톤 단백질은 결국 DNA와 결합을 하게 되는 단백질이거든요. 그 염색체의 어떤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DNA는 엄청나게 전하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왜? 인산기 때문에. 이 인산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스톤 단백질은 양 전하를 많이 띠고 있어서 이들끼리 서로 엄청나게, 이게 무슨 결합이죠? 이온 결합이. 이온 결합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DNA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단백질들이 자기가 준비가 된 단백질입니다. 또 이것 말고도 많은 DNA에다가 이제 DNA와 결합을 해야 되는 양 중요한 단백질인 전사인자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유전자 조절을 볼 때 이름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여기저기서 전사인자라는 단백질 이름을 많이 듣게 될 테지만, 이들은 전부 DNA와 결합을 일단 해야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이러한 양전하를 많이 띄어야 됩니다. 어디서 이들은 그 양전하를 가지고 오겠어요? 바로 라이신과 아르지닌 같은 이런 플러스 이온화가 되어 있는 그런 아미노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반면에 이쪽은 또 상대적으로 음이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결산술에 아스파틱 애시드, 전부 애시드잖아요. 이름이 애시드. 이 생리적인 생물학에서 애시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리적 현상 수용액상에서 이미 산성이기 때문에 수소를 던져버리고 마이너스 이온을 이미 띠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파틱 애시드와 D와 글루타믹 애시드, 이 둘은 매우 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이들 역시 또 이들을 많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이, 그러니까 어떤 특이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 화학적 특성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야 이거 왜 또 나와? 자, 여기 마지막으로 약간 특이적인 요 글라이신은 아까도 나왔었는데, 글라이신은 무엇이 특이하냐면 일단 가장 작은 아미노산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모든 이 아미노산들은 사실 스테레오, 거울을 봤을 때 거울형 이성질체라고 하는 이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이성질체 형태로 아이소머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 마치 왼손과 오른손을 마주보고 있으면 이렇게 왼손 오른손 둘 다 5가지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둘 다 이것을 겹쳐서 포개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각각 보면 뭐 틀리게 없지만 이 둘은 거울상 이미지라는 얘기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지 절대로 이렇게 포개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밖에 상보적으로 마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들, 아미노산들 역시 전부 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깊게 나갈 필요는 없지만, 아미노산들의 그런 왼손 오른손과 같은 그런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L형 아미노산 또는 D형 아미노산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언제나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리학적에서 우리 세포 안에서 우리가 단백질 합성에 쓰는 모든 아미노산들은 전부 L형 아미노산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절대 D형 아미노산은 절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있기는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것이 전부 효소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죠. 이들을 전부 인식을 하고서 여기다 이 단백질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 효소들의 특이성 때문에 L형 아미노산만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글라이신의 경우는 그 구분이 없는 거죠. 글라이신의 경우는 L형과 D형을 구분을 할 수 있는, 둘 다 똑같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좀 특이한 아미노산인 것이고, 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프롤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프롤린은 보면은 이게 지금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어디 갔어? R그룹이 지금 저희가 자기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R그룹이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아미노 그룹하고 붙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프롤린을 얼핏 보면 R 그룹이 없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프롤린이 좀 특이적인 또 간접적인 변형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단백질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맨 바깥쪽에 R 그룹 맨 말단 부위에 황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래서 요 시스테인을 가지고 우리는 좀 이따 보겠지만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시스테인이 서로 요 부위를 가지고 일종의 공유 결합을 만들게 되는 그 화학 결합이 있습니다. 요 이황화 결합을 형성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이 이황화 결합은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네. 이황화 결합 벌써. 그래서 이 한쪽에 있는 요 황이 수소와, 이것은 우리는 설파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알코올이 OH 대신에 S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상인데, 요 둘끼리에서 수소 하나가 빠지면 이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이설파이드 브릿지 이황화 결합. 이것의 특이점은 뭐냐면은 다시 요 SH를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을, SH 그룹을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을 여기다가 던져주면 이들이 대신 여기서 개입을 해서 이 결합을 금방 쉽게 분해시키고서 다시, 요것을 우리는 환원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어떤 화학 물질들인지 요 끝에 요 SH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물질들이 환원제로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걸 첨가하면 요것은 쉽게 이렇게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가변적으로 붙였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을 할 수 있으면서 그 와중에 어떤 단백질의 미세한 구조를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단백질에 이제 백본이 이렇게 있으면 끼리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황화 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브릿지를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여기다가 환원제들이 많이 첨가가 되면 이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분리가 되면 이 전체적인 모양을 형성하고 있던 이 모양이 흐트러져서 일단 어질러져서 일종의 임시적인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미노산들을 전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결합 이름은 펩티드 결합이라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마치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 뉴클리오티드끼리를 이제 결합을 했던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 5' 파스페이트 인산기와 또 다른 뉴클리오티드의 말단 3' OH기와의 축합 반응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듯이, 펩티드 결합 없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미노기와 언제나 카르복실기 사이에 한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하고 또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에 이렇게 축합 반응,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일단 두 개의 아미노산이 그런 식으로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또 다른 세 번째 아미노산이 아미노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자 지금 하는 찰나에 있는 것인데, 요 둘 사이에서 카르복실기 있잖아요.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 요 둘 사이에서 물 한 분자만 지금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요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 요 둘 사이에 이렇게 실선이 그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형성이 됐죠. 요것이 바로 펩타이드 번드, 펩티드 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벌써 우리는 언제나 첫 번째 아미노산은 항상 이 아미노기의 말단에 아직도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아미노기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펩티드 결합으로 사슬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그 단백질 사슬은 맨 마지막 아미노산의 끝에는 언제나 항상 아직도 사용 가능한
카르복실기가 이제 아직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비슷한 현상, 데자부죠? 지난 세션에서 봤던 그 뉴클리오티드들을 이런 식으로 인산 이 에스테르 결합에 의해서 연결을 시킬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5', 3'로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지칭을 할 수가 있게 됐었잖아요. 언제나 첫 번째 그 DNA나 RNA 사슬의 첫 번째 뉴클리오티드는 항상 그 5'에 인산기가 아직 노출이 돼 있고 맨 마지막 뉴클리오티드에는 아직도 사용 가능한 3'의 하이드록실 그룹이 노출이 돼 있었듯이 이것도 이렇게 한쪽은 아미노기 또 다른 쪽은 카르복실기가 언제나 항상 노출이 돼 있다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떠한 단백질도 마치 핵산을 5', 3'이라고 지칭을 할 수 있듯이 어떤 특정한 단백질도 우리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지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N말단과 C말단이라는 여기서 N과 C는 각각 N은 아미노, C는 카르복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단백질들 간에 N말단에는 항상 아미노기가 있고 C말단은 항상 카르복실기가 아직 노출이 되어 있는 그것으로 단백질의 어느 N말단에서 세 번째 아미노 애시드 하면은 그게 바로 단백질의 맨 첫 번째 아미노 산 부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단백질의 C말단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꼬리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통용을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펩티드 결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이것을 캐탈라이즈 촉매하는 효소는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리보솜에서만. 그러니까 이 다른 왜 이 그 글리코시드 결합이나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나 에스테르 결합이나 모든 다른 종류의 축합 반응에서는 제가 그것을 전담하는 효소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왜 여기서만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불러들어서 왜 얘만 편애하느냐 언급을 하느냐 이 친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세포 안에서 여기 리보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글리코시드 결합이나 에스테르 결합이나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 같은 것은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막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이적으로 요 펩티드 결합은 항상 리보솜에서만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이 바로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가 누구냐? 라이보소멀 RNA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그 리보자임의 전형적인 이해가 되는 것이죠. RNA이면서 효소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리보자임이 이렇게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펩티드 결합을 쭉 형성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형성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이루어놨구나. 폴리펩타이드 백본이라고 해서 펩티드 골격이 이제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쭉 연결이 된 이것이 전부 폴리펩티드 그 골격이 되는 거죠. 백본. 그 얘기는 이 백본 밖으로 삐쭉삐쭉 머리카락 비집고 나오는 것처럼 요 R그룹을 R그룹으로부터 오는 사이드 체인들은 밖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서 백본과 어떤 단백질의 백본과 사이드 체인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갈리는 것이죠. 또한 아까 언급했듯이 N말단, C말단이라고 하는 이 어떤 폴리펩티드 그런 펩티드 그룹에 의해서 아미노산들을 전부 이렇게 길게 형성하면은 이것은 우리는 폴리펩티드라고 이 폴리펩티드라는 얘기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것이 바로 단백질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폴리펩티드가 단백질과 동의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 시간에서 언급을 해서 구분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양상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어떠한 단백질이든 하나의 폴리펩티드라는 것으로 형성이 된 단백질은
N 말단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아미노산이 있는 맨 마지막 아미노산이 있는 그 C 말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그 펩티드 골격을 그 단백질의 어떤 공통적인 골격을 형성을 하고 그 외에 각각의 아미노산의 고유한 곁사슬들이 일종의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백질 구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리펩티드를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그 구조의 계층적인 형성 단계가 4가지 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 2, 3, 4차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4차 구조는 아무나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단백질 1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DNA가 DNA 유전 정보는 각각의 아미노산들을 암호화하는 것이 바로 DNA로서 유전자로서 그것 때문에 유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아미노산의 고유한 서열은 DNA 유전 정보가 정해지는 데 따라서 결정이 돼 이미 운명적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개의 아미노산을 여러 가지 마음대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단 1차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그냥 그 어떤 특이한 부분에 이 지역에 어떤 특별하게 어떤 2차 구조가 형성이 된다든가 이 지역에 있는 아미노산들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폴리펩티드의 부분적인 구조, 로컬, 전체적인 마치 나무와 숲을 본다는 그 이제 비교에서 단백질의 2차 구조는 가까이서 어떤 일종의 부분적인 그 나무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형식으로 이고 숲을 멀리서 바라본다는 개념이 전체적인 어떤 단백질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그것인데 그것은 바로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백질의 2차 구조에는 딱 2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하나는 알파 나선 구조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하는 알파 힐릭스, 베타 플리리 쉿 2가지 종류의 구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힐릭스 구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마치 리본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가는 형태. 전화선이 유선 전화선이 이렇게 동글동글 꼴리는 이제 꼬여가는 그런 선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 나선형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알파 힐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아미노산들의 골격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으면 수소 결합을 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알파 힐릭스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또 어떤 다른 경우에는 이 아미노산들이 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서로 다른 사슬끼리의 아미노산 골격들끼리 수소 결합을 이렇게 형성을 할 수 있으면 이들은 마치 병풍을 친 것처럼 병풍을 쳐서 세워놓은 것처럼 하는 이러한 구조로 베타 시트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둘 다 이것이 알파 힐릭스가 됐든 베타 플리리 시트가 됐든 간에 이 골격들만이 폴리펩티드의 골격들만이 참여하는 그 다음에 화학결합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화학결합은 오로지 수소결합만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것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저절로 생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놔도 각 아미노산들의 서열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 저절로 알아서 알파 힐릭스 또는 베타 플리리 시트 또는 어떤 지역은 그러니까 전혀 2차 구조를 전혀 형성하지 않고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그 지역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연력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엔트로피 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단백질의 2차 구조라는 것은 이미 운명적으로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 유전자에 의해서 이미 자동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상으로 요즘 보고 유전자 서열을 이제 DNA 시퀀스 같은 것들을 쭉 검사를 하다 보면 이 지역이 어떤 단백질을 이제 만드는 유전자 지역이네라고 아는 순간 이것이 계산이 돼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 여기서 여기까지는 알파 나선 구조를 형성을 하는 이 알파 나선을 형성을 할 확률이 무슨 89%라든가 아니면 100%라든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베타 병풍 구조를 만들겠구나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이미. 그래서 요 단백질 2차 구조는 현재 거의 매우 정확하게 예측을 미리 할 수가 있는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3차 구조는 반면에 단백질 접힘이 아까 얼핏 언급했듯이 이제 전체적인 숲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 접힘이라고 하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전체적인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일단 그러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절로 2차 구조들이 각각의 부분적으로 형성이 되고 또 그들 부위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모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종이 하나를 가지고 꾸겨서 접듯이 저절로 이렇게 접혀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의 3차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단백질 모습이 나와 있고, 자 이제 2차 구조와 구분을 해서 3차 구조는 뭐가 다르냐 하면 바로 여기 곁사슬들이 여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곁사슬들이 이제 백본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곁사슬들이 자기들끼리 여기저기 일부 지역들 간에 비공유결합과 딱 한 가지 예외, 공유결합이 딱 한 가지 예외적인 공유결합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결합이기 때문에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의 3차 구조라는 것은 결국 요 기능, 언제나 모양은 기능을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생긴 대로 노는 거니까. 그래서 단백질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서는 아주 이 3차 구조가 제일 필요로 하는 중요 요소인데, 2차 구조와는 다르게 이것이 항상 저절로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동적으로 형성이 안 될 때는 도우미 단백질들이 와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막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들을 우리는 샤페론이라고 하는 이제 도우미들을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차 구조란 무엇이냐? 2개 이상의 폴리펩티드가 모여서 하나예요. 여기서 바로 폴리펩티드와 단백질의 차이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폴리펩티드는 단백질인데, 어떤 경우는 단백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그러한 부분적인 단백질이 모여야 하나의 전체적인 기능적인 단백질을 형성을 한다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폴리펩티드와 전체적인 단백질을 우리는 구분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각각의 폴리펩티드는 하나의 소단위라고만 이제 이렇게 부르고 전체 구조인 그 단백질과 폴리펩티드를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소단위, 서브유닛 하나와 둘, 셋, 넷, 이것이 전형적인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2개의 알파 체인이라고 하는 폴리펩티드와 또 다른 2개의 동일한 베타 체인이라고 하는 폴리펩티드와, 여기서 알파 베타가 무슨 알파 힐릭스와 베타 플리리드 시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전부 다 여기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매우 전부 알파 힐릭스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 모델로 살펴볼 때. 그 다음에 반면에 콜라겐이라고 하는 요 폴리펩티드는 긴 밧줄처럼 생긴 그런
긴 단백질들이 세 개의 그러한 폴리펩티드 사슬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엉겨 붙어서 꼬여서 콜라겐 파이버 섬유를 만드는 것이고 하는 식으로 많은 단백질들이 2개 이상의 소단위체 서브 유닛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적인 단백질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모글로빈의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철분이 들어가 있는 아연이 힘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햄이라고 하는데, 힘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화학적인 이 부위가 나중에 첨가가 돼서, 이것이 첨가가 되지 않으면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우리 몸 안에서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 헤모글로빈은 전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기능적으로 쓸모가 없게 된, 아직 쓸 데가 없는 그런 단백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해서 정리하면 1차 구조가 기본적으로 2차 구조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3차 구조를 만들고, 어떠한 경우에는 모든 단백질이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어떠한 경우에는 일부 금수저들만 이렇게 2개 이상의 소단위체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 때, 그때는 이제 우리는 그러한 구조는 4차 구조, 쿼터너리 스트럭처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능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3차 구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3차 구조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형성을 하고 유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유지를 하게 되는 화학 결합들은 언급을 했듯이 곁사슬들 간에, 백본이 거기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폴리펩타이드의 곁사슬, 뭔지 알겠죠? 그 각각의 아미노산들의 R 그룹들이 제공해내는 그 곁사슬들끼리의 비공유 결합이면서, 거기다가 딱 한 가지 더 첨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이황화 결합이, 이 황화 결합은 공유 결합이긴 하지만 이들과 같이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서 전체적인 단백질의 3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폴리펩티드 단백질의 3차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참여되는 그 곁사슬들 간의 비공유 결합을 이제 몇 가지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폴리펩타이드 백본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 백본이 원래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져야 될 백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각각의 곁사슬들 간의 특이적인 그 비공유 결합 플러스 여기 이황화 결합들이 참여를 해서 단백질 고유의 어떠한 3차 구조를 형성을 해서, 그래서 3차 구조를 단백질 접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접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3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일종의 각각의 몇 가지 종류의 이런 비공유 결합들을, 그러한 비공유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전부 2장에서 살펴봤던 것들인데, 이것을 보면 이것은 OH와 산소, 이건 무슨 결합이죠? 이것이 바로 수소 결합이잖아요. 이 수소가 지금 산소하고 결합하고 있는, 불만이 가득한 수소가 그 근처에 있는 또 역시 전기 음성도가 높은 산소와 이렇게 약한 결합을 하고 있게 되면 이것은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쪽에 보는 반면에 이건 무엇일까요? 이 메틸기들은 전부 다 벌키하면서도 비극성인 그런 화학적 성질을 가진 작용기들입니다. 그랬을 때 2개가 서로 이렇게 벌키하면서도 면적이 좀 넓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비극성끼리 모이게 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반데르발스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소수성, 이들이 비극성이기 때문에 소수성 인터액션을 해서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나, 그러나 원래 이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화학적인 그런 근원이 되는 결합의 이름은 결국은 그 반데르
발스라고 하는 요 결합력이 이들을 붙잡아 매달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키웠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뭘까요? 이쪽은 지금 노골적으로 이미 이온화가 되어 있는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사이의 이온끼리 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이온 결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 이온 결합, 반데르발스 결합 등의 이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약한 결합이긴 하나 이들이 하나의 미세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유지시키는데, 형성하고 유지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안정화시키는, 이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긴 했으나 불안해. 그래서 그것들을 마치 대들보들처럼 확실하게 유지를 튼튼하게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지금 시스테인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산소란다.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공유결합이 이렇게 이황화 결합으로 형성이 된 것이 바로 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것은 언급했듯이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여기에다 환원제를 치면, 환원제란 무엇이냐? 어떤 화학물질이 SH를 끝단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 환원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가 작은 화학 물질들 중에 이렇게 환원제로 사용이 되는 것들이 많고, 우리 몸 안에서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환원제 역할을 그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해서 이들의 농도가 높게 처리가 되면 이것은 공유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요 이황화결합은 보통의 공유결합은 매우 안정적이라서 파괴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황화결합만큼은 예외로서 아주 쉽게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되돌린다는 얘기는 이들이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각각이 SH를 이렇게 달고 있는 이것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쪽 두 부분을 연결시키고 있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이 사슬이 이것이 쭉 펼쳐져서 저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단백질 구조 자체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그 엉망이 되는 경우, 단백질 그 3차 구조가 엉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denaturation이라고, 왜 이렇게 denatu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3차 구조를 유지하는 화학 결합들이 파괴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denaturation 또는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디터전트라고 하는 세제를 쓰게 되면은 파괴가 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본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종류의 이러한 결합들 중에서 세제에 가장 민감하게, 세제만 놓으면 사족을 못 쓰고 파괴가 가장 쉽게 되는 결합이 무엇일까요? 세제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떨 때, 비누 같은 거 어떨 때 쓰죠? 기름기 없애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비극성인 물질들의 침투를 해서 같이 그들이 이루고 있는 어떤 특정한 관계를 자기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띄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제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세제라는 것은 비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비극성 물질끼리 서로 지금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여기 이 반데르발스 결합, 소수성 인터액션을 로 시작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반데르발스 결합이잖아요. 이것이 세제에 의해서 가장 민감하게 파괴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pH가 아주 높은, 그러니까 아주 알칼리성이거나 아주 낮은 아주 산성이거나 이럴 때는 또 무엇이 파괴가 될까요? 바로 이 수소 결합이 가장 민감하게 그러한 pH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이 단백질이 구조가 쫙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고온은 어떨까요? 고온은 어디든지, 고온이라는 얘기는 아주 매우 높은 농도니까 그 매우 높은 농도에서는 화학 결합들이 불안정하게 돼가지고서 금방 파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온은 그 어느 것이든지 다 동일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농도의 설트, 염 농도가 매우 높게 되면 무엇이 가장 영향을 받을까요? 이거 이온 결합이, 왜냐하면 그 이온 염이라는 것은 수용액상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금방 이 해리가 되는 전해질들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에 개입을 해서 너 나랑 놀자, 니들끼리 놀지 말고 나랑 놀자 하고서 이것을 띄워버리게 되는 거니까. 알코올은 어떨까? 알코올은 이 OH를 가지게 있는 것을 알코올이라고 하거든요. 누굴까요? 여기서 얘네들이 이것을 또 개입을 해서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하고 이 수소 결합을 엄청나게 망가뜨리는 것이 또 알코올입니다. 환원제 나왔잖아요. 이제 reducing agent 뭘까? 얘지. 얘를 환원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했었다면은 실험 시간에 이 DNA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알코올로 침전을 시키게 됩니다. 알코올을 넣게 되면은 DNA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침전돼서 이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밑에 바닥에 붙게 되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고농도의 알코올에 DNA 단백질뿐만 아니라 DNA 같은 핵산도 역시, 왜 DNA도 수소 결합으로 전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수소 결합이 전부 파괴가 돼 가지고서 같이 침전이 되어 버리는, 이 구조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디내추레이션이 되면 그들을 비로소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매일 아침마다 계란을 안 드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계란 프라이를 아침으로 먹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그런 식으로 단백질 변성에 의해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용액성에 있던 단백질이 갑자기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을 관찰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허옇게 떡이지잖아요. 말 같은 계란을 깨고 나서 멀건 그런 물이 고열을 가하면 변성이 되어 가지고서 허옇게 흰자위는 허옇게 떡이지고, 그것이 전부 변성이 돼 가지고 밖으로 침전이 돼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NA도 마찬가지고 침전이 되면 허옇게 보이게 침전이 보이는 것이 이제 변성 때문에 그렇고, 그 수용액 속에 DNA 말고 단백질들도 많이 있었다면은, 왜 단백질을 쓸 때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삑사리가 나지? 단백질들도 있었다면 같이 침전이 됩니다. 여기에. 왜냐면 알코올의 같이 떨어지니까. 거기까지?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계란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 그래서 한번 정상적인 단백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좀 전에 지금 봤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변성을 디네이처를 이렇게 시키면 완전히 디네이처가 된 단백질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현상을 리네이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DNA의 경우에서는 매우 쉽습니다. DNA를 예를 들어서 DNA는 열로서 고온으로서도 수소 결합을 파괴시켜 가지고서 이렇게 각각을 두 개를 변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침전이 되지는 않지만, 그랬다가 이 둘을 다시 가만히 식히기만 하면 다시 자기들끼리 붙거든요. 그래서 DNA의 디내추레이션과 리내추레이션은 비교적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단백질의 경우는 이게 한번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워낙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일종의 인위적인 상태 조건에서 이걸 다시 이렇게 되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일이었고,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던 것도 사실인데, 힘들다. 어떤 경우에는 구조가 간단하고 크기가 크지 않은 단백질들은 여러 가지 화학적 첨가제를 사용해서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면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이 호주의 과학자가 어디서 이것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변성이 된 단백질을 리내추레이션 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을 계란을 가지고
계란을 완전히 떡이 되게 디내처레이션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맑게 돌리는 말감 계란물을 돌리는 그것을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했지 궁금해가지고서 개인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뭐 조금 끈기 있게 열심히 한 방법이긴 하나 아주 그렇게 복잡한 방법은 또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태까지는 요는 단백질은 한번 디네이처가 되면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어느 날이 되면 누가 그랬어 단백질도 얼마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어 라는 날이 곧 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세포 안에서는 그런데 요 단백질 접힘이 일부 단백질 모든 단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단백질이 샤페론이란 단백질을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이것을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그냥 대표적인 다른 단백질들도 여러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샤페론이 꼭 있어야만 제대로 접히는 그런 단백질들은 아주 크기가 큰 단백질이라든가 그래서 크기가 큰 단백질들은 단백질 이 합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노출이 밖으로 된 단백질들은 자기들끼리 성급하게 미리 접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계획한 그런 원래 원대한 이 계획이 있는데 그거 다 흐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러한 미리 이렇게 나와서 성급하게 니들끼리 빨리 자기들끼리 뭐 접고 그러지 마 하기 위해서 어떤 샤페론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서 단백질 합성이 끝나기 전까지는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하고 이렇게 붙어서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단백질이 구조가 조금 잘못 접혔어. 그럼 샤페론들이 와가지고서 야 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게 최선이야? 하고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서 한번 해봐 하고 붙어서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어서 제대로 좀 접히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이런 샤페론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그런 단백질들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 세균에서 여긴 결국 이 샤페론이라는 단백질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 진핵 생물뿐만 아니라 작은 원핵 생물들 세균을 위시한 그들도 샤페론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균에서 특이적으로 일을 하는 한 종류의 어떤 특정한 종류의 샤페론을 지금 일을 하는 방식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혹시 단백질이 어쩌다가 잘못 접혔다 하더라도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 뚜껑 안에다가 항아리 안에 딱 줬고 뚜껑 덮고서 에너지 놓고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갑자기 뿅 하고 정상적으로 접힌 단백질들이 여기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샤페론도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유명한 희샥 단백질 열충격 단백질로 한국말로는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야 열충격이라니 열충격 단백질 이런 거는 그냥 영어로 원어로 희샥 단백질 이렇게 알아두면 그게 훨씬 편한데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상해지는 열충격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옛날부터 이제 발견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세균이든 어떤 진핵 생물이든 모든 사람을 위시해서 열받으면 갑자기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세포 안에서 그러한 고온 민감성, 고온이 있게 되면 갑자기 툭툭툭툭 발현이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이 있더란 얘기죠. 어디서 튀어나왔지? 얘네들은 뭐지? 왜 열만 주면 얘네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집 밖으로 나와서 난리야? 하고 이러한 열충격 단백질, 힛을 이렇게 딱 갑자기 주면 갑자기 발현이 늘어나는 단백질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으나 반드시 이들이 확실한 거 하나는 열만 주면 이들이 튀어나오더라 해서 희샥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데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까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이들이 전부 계속해서 너였구나 샤페론이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이해가 가는 것이 열을 받게 되면 이제 세포의 고온이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환경의 조건에 처하게 되면 세포는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민감한 기능 수행에 아주 필수적인 단백질들이 열 때문에 변성이 돼가지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생존의 문제가 걸리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이 희귀 단백질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해서든 야야 너 여기서 이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하고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샤페론들이 이렇게 열에 의해서 발현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이거 샤페론 단백질들에 의해서 이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이들이 기능을 수행을 못한다. 그럼 이 세포는 살아 있기를 꿈꾸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못 살아요. 그래서 곧 또 어떤 경우에는 샤페론 단백질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샤페론들이 전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들이 모두 다 요소를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어쩌다가 이제 잘못 태어난 원래 잘못 만들어진 일부 단백질들은 제대로 절대 아무리 해도 접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제대로 안 접히고 엉망인 단백질이네. 야 이거 어쩌냐? 여러 번 노력은 해보지만 이들이 샤페론들이 막 백방으로 노력은 해보지만 결국은 몇 차례 그런 식으로 시도하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대로 접는 걸 포기하면 얘는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 우리 세포 안에는 대형 믹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형 쓰레기 분쇄기라고나 할까 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가지고서 거기다 보내버려요. 딱지 붙여가지고 마치 우리가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 버릴 때 딱지 붙여가지고서 붙이면 알아서 가져가듯이 이런 딱지를 딱딱딱딱 단백질에다 붙여버리면 얘는 도저히 포기 안됨 하고 붙여버리면 누군가가 그 수거를 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수거를 해서 그 단백질 분쇄기 아주 커다란 통입니다. 단백질 분쇄기에 집어넣어가지고서 갈아엎어 버립니다. 갈아엎어서 원재료라도 다시 뽑아 써야지. 아미노산으로 전부 갈아엎어서 그 아미노산들을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얘가 서양인들의 매우 높은 분포로 일어나고 있는 이 유전병인데 낭포성 섬유증 (Cystic Fibrosis)라고 하는 이 병인데 이것은 세포막에서 염소 등의 이온을 수송을 하는 막에 걸쳐 있는 막 단백질입니다. 이름이 좀 길어서 줄여서 보통 CFTR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hannel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그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서 그 단백질 자체 돌연변이가 생기는 부위는 매우 많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천차만별한 돌연변이가 보고가 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이것이 이제 이 CFTR의 구조를 막에 어떻게 걸쳐 있고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식도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돌연변이가 바로 요 델타 F508이라고 하는 요 돌연변이입니다. 우선 보통 이 표기가 델타 이게 보통 생물학에서 보면 이것은 딜리션의 뜻입니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딜리션. 요 F는 뭐냐? 아까 아미노산 한 글자로 표기하는 방식에서 F는 뭐였어요? 페닐알라닌이었잖아요. 508은 여기서 무엇이냐? 508번째. 그 CFTR 단백질의 508번째 아미노산이 바로 페닐알라닌인데 이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결실 단백질입니다. 이 아미노산이 결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미노산 한 개에 3개의 뉴클리오티드가 이루어져서 아미노산 한 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3개의 뉴클리오티드가 동시에 집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그냥 정상적으로 얘 하나 빠져가지고서 아미노산 하나만 빠진 거니까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요거 하나가 빠져버린 결과 때문에 문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의 원래 그 설계도대로의 그 단백질이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 단백질 접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비정상적으로 접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4장에서 보겠지만 이 단백질은 막으로 운반이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떤 세포에
특이적인 소기관 안에서 이게 접힘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운반해서 보내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안 접히는 거야 하고 몇 번을 기회를 주는데 계속 끝까지 거부하거든요. 제대로 접히기를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고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넌 전부 갈아엎. 그래서 이 낭포성 섬유증 요 이 델타 F508 형식의 돌연변이로 낭포성 섬유증을 앓는 이 사람들은 세포막에 그 어떠한 이 CFTR 단백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 운반 자체가 되기 전에 이미 전부 다 분해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뭐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간에 이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병을 앓게 되면은 그 CFTR 단백질이 기능을 수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요 염소 또는 염소와 비슷한 음이온 같은 것들을 수송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균 감염에 극도로 취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 그와 동시에 물도 세포 안팎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뿜어내고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바깥에 물 흐름을 이 플로우라고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물 흐름을 여기서 이렇게 유속을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있어야 흘러가는 물 4대강 보세요. 볼을 막아버리면 거기서 엄청난 오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도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 물 흐름을 막아버리면 여기에 있던 부유물들이 원래 세균 같은 그런 부유물들이 이렇게 흘러가서 위 안으로 들어가서 다 그 위산에 의해서 다 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쌓여버리게 되는 거죠. 마치 깨벌이 돼가지고서 깨벌의 진흙탕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박혀버려서 쌓이듯이 그러면 이들은 전부 이 안으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게 돼서 CFTR 자체는 매우 심각한 병입니다. 사실 죽음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유인이 되는 건 그래서 단백질 접힘이 잘못되면 이렇게 사단이 나는 거. 두 번째 또 단백질 접힘이 사단이 나서 앓게 되는 이 유명한 병이 어떠한 일반 생물학 책에 봐도 이거는 언제나 꼭 나오잖아요. 시클셀 애니미아라고 하는 한국말로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이 병 역시 아미노산 하나가 치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는 DNA 염기 하나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돌연변이로 바뀌어서 그 덕택에 그것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자체가 원래는 글루타믹 애시드라고 하는 요 아미노산이 발린이라고 하는 요 아미노산으로 이게 글루타믹 애시드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이온을 차긴 이거 R 그룹에 그런데 이제 발린은 작으면서 소수성인 그런 아미노산이잖아요. 이렇게 화학적으로 성격이 매우 격차가 있는 아미노산이 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아미노산 하나가 결국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이런 그 차이가 나와버리는 것이죠. 좀 전에 CFTR의 이 피닐알라닌 딜리션도 그거와 같은 마찬가지 이유이고 그래서 요 헤모글로빈 자체가 이제 모양이 변형이 되어버립니다. 모양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디네이처가 돼서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모양의 헤모글로빈이 이 경우에서는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에 쌓이게 됩니다. 적혈구 안에서 쌓여가지고서 그것의 결과로 결국 적혈구 자체까지도 모양이 변해버리는 시클셀로 이게 낫형 모양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순우리말로 낫형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을 조금 점잖은 한자어를 섞어서 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비정상적으로 산소를 제대로 운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이상한 모양의 적혈구를 가지게 된 이 환자는 엄청나게 산소 운반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 합병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단백질의 구조적인 측면을 이것이 어떻게 돼서 뭐가 다르냐 해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헤모글로빈이 4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개의 알파 그 다음에 2개의 베타
소단위체가 모여서 하나의 기능적인 소단위체를 이루는 것인데, 요 베타 서브 유닛을 형성하는 요 베타 체인 단백질 그 아미노산에 여기에 7번째인가 6번째 아미노, 6번째 글루타믹 애시드 요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린으로. 그러면 무엇이 생기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 베타 체인이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서 이런 모양을 해서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구형의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 있는데, 요것이 바뀌어버리는, 발린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때문에 요쪽이 하이드로포빅 지역이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역에. 보통의 이 소수성 지역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자기가 숨어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물은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이 친수성이야? 물은 극성이기 때문에 이런 소수성, 비극성인 그런 부위는 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접촉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절로 접히는 과정에서 소수성 부위, 비극성 소수성 부위들은 안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밖으로 그러한 물 환경과 접해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극성을 띠고 있는 친수성 부위들이 밖으로 표면에 노출이 되고, 그것이 일종의 단백질 접힘의 기본적인 A, B, C인데, 이것이 이 돌연변이가 하나 생긴 것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려 가지고서 이 부위가 원래 소수성 부위로서 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밖으로 노출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물이 있는 환경에서 소수성 부위가 노출이 되어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피하려고 하겠죠. 마치 인지젤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서 인지젤 이중막을 쳐서 멤브레인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이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는 그 근원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소수성 부위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단백질 같으면 이렇게 4개의 소단위체로만 이루어진 독립적인 하나의 헤모글로빈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마치 기차 이제 연결하듯이 이렇게 긴 섬유소 밧줄처럼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부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런 뭉쳐서 어디에서 그냥 침전이 돼서 그냥 떠돌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파킨슨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이러한 식의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구조가 이렇게 변해서 자기들끼리 뭉치게 돼서 그러는 거고, 치매에서도 마찬가지고, 치매를 일으키는 것도 뇌세포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구조가 변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뭉쳐가지고서 구조가 변하면 소수성 부위가 노출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이렇게 뭉치게 되는 하나의 기본 상식으로, 심지어는 당뇨까지도 그것이 큰 원인이 있다고 요즘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시각이 훨씬 더 팽배해졌습니다. 자, 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디소시에이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변성과는 구분을 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둘 다 단백질의 구조가 원래 제대로 되어 있는 것과 약간 차이점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은 같으나 이들은 그냥 잠시 별일을 하는 겁니다. 헬이에서 4차 구조를 이루던 이 소단위들이 임시적으로 잠시만 분리가 되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떨어져 나간 그 소단위체들의 3차 구조는 아직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재결합이 가능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해리가 됐다가. 그래서 이것은 가역적이면서 의도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단백질 해리라는 것은 이 세포 안에서 일부러 너희들은 잠시 좀 떼어놔야 되겠어. 내가 너희들은 잠시 핸드폰 빼서 금지하는 식으로 일 좀 그만해. 내가 너희들은 좀 잠시 통제를 해야 되겠어. 할 때 그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끼리의 소단위체를 일부러 떼어놓게 되는. 그 떼어놓을 수 있는데 이미 인산화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하나의 기작입니다. 왜냐하면 인산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인산은 엄청나게 음이온이 강한 그런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딱 붙어있던 부위에다가 어느 특정 지역에다 인산기를 붙여버리면 자기들끼리 더 이상 끈끈이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끔 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인산기를 잠시 슬그머니 띄워주면은 그 인산기를 띄었다 붙이는 것은 마치 이황화결합을 붙여다 떨어뜨리는 것처럼 매우 가역적이거든요.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럼 자기들끼리 또 다시 와서 붙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 해리는 변성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로서 이러한 현상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은 뭐 아까 봤듯이 헤모글로빈 이런 모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콜라겐 이런 모양, 각각의 모양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여기에 특별한 어떤 힘 그룹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힘이 산소를 결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래 막 마치 R2D2 로봇처럼 막 산소를 가지고서 막 이동을 하고 다니는 거죠. 세포 안에서. 콜라겐은 반면에 이런 식으로 꼬아놓으면 용수철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우리에게 신축성을 제공해주는 마치 그런 용수철 구실을 해주는 것이고, 항체는 이것이 항체, 요즘 항체가 매우 카드로 또 떠오르는 시기인데 이 항체라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부위에서 어떤 특별한 외부 물질을 쪽집게처럼 이렇게 딱딱딱 찝어가지고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체라는 하나의 방어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효소도 마찬가지고, 효소. 그러니까 바로 효소가 가장 그 대표적인 끝판왕이 이러한 구조에 의한 특별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그 효소가 그 끝판왕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절에서 효소에 의한 대사 이 과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 장의 그런 구조인데, 요 절이 넘어왔으니까 이것은 끊고 다음 세션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